최근에 가장 심했던 데 있다고 하잖아요. 와, 여기가 신혼부부였거든? 계약할 때 계약금을 90% 주면은 500만 원인가 이렇게 깎아준다고 했나봐. 그래가지고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이제 다 줬는데 완전 사기를 당한 거지. 인테리어 사기는 진짜 완전 악질이야. 근데 진짜. 그래서 오늘 이것만 체크해도 인테리어 사기 웬만큼은 다 방지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거 좀 오늘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 인테리어 사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사기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먹튀. 돈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부실 공사.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자가 많거나 내가 봤던 좀 제일 어이없던 거는 공정 순서를 보통은 뼈대를 잡는 공사를 하고 마감재를 나중에 하잖아. 근데 뒤섞여가지고 마감재를 중간에 해버리고 나중에 뼈대 잡는 공사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엉망이었던 적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저분해지지.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 커뮤니티 보면 사진들 보면 엉망인 것들 있잖아. 그런 데들이 이제 부실 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사만 해놓고 잔금 받아놓고 AS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준공하고 나서 12개월, 1년 동안은 AS를 해줘야 되거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자기네가 공사한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데도 있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제 공통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봤을 때는 금액적인 메리트를 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 여러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진짜 싼 데가 있거든. 근데 나는 그런 거지. 도대체 이거를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데 그렇게 주는 경우가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닌데 자기가 이제 수행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보다가 자금이 딸리는 거야. 그렇게 돼서 못한 케이스를 내가 몇 번 봤거든. 그런 케이스들을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지. 사기당하기 이제 취약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인테리어가 정부의 비대칭성이 엄청 크잖아. 인건비가 얼마고 공정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고객들 입장에서도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성비 있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는데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은 좀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얘기해. 미팅을 한 번에 하진 않고 여러 번 상담을 하면서 지식이 쌓이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 물론 이제 작정하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기를 예방하는 거야. 5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은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 첫 번째는 일단은 사무실이 있어야 돼.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갑자기 이걸 두고 다 도망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무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사무실을 가게 되면은 거기 보면 딱 느낌이 있어. 여기가 디자인 업체인지 아니면 그냥 환경공사 정도로 할 수 있는 지물포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직원은 대략 몇 명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방문해 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쇼룸이 있으면 훨씬 좋아. 쇼룸을 보고서 우리 집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할 수 있겠구나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 두 번째로는 계속 얘기했지만 계약금을 과하게 주지 않는 게 중요해. 계약금은 계약 금액의 한 10% 정도가 적당하고 착공 시기부터 공사 공정에 따라서 비율에 맞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야지 고객도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갖고 아 우리 집이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 눈으로 확인하면 괜찮은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불안할 수가 있잖아. 이것도 사기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지.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나 SNS 활동이 활발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 활동들을 보고 최근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확인함으로써 어떤 스타일의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고 전문 작가가 찍은 사진이 있는 곳을 나는 처음에는 일단 추천하는 편이고 몇십만 원의 비용을 써서 자기 작품을 남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거든. 쓰는 업체들이 확실히 디자인이 예쁜 편이야. 거기에다가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가구 디테일을 나는 많이 보거든. 이제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가구 디테일을 어떻게 맞췄는지 아니면 필름 공정할 때 이제 매지 라인 생긴다고 했잖아. 그 매지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거든. 그러면 여기는 좀 치네 라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 우리가 필름 공정을 하게 되면은 선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선을 신경 쓰이지 않게 배치를
일을 잘 하는 업체들이 디자인적으로는 잘 하는 것 같더라고. 네 번째, 반셀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철거나 목공이나 반장님이나 사장님이랑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분을 약간 현장 소장처럼 뒷공정을 맡기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난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반셀프로 사기당했던 케이스들 중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좀 계셔. 열몇 가지 공정이 있잖아. 그것들을 각각 내가 다 하나씩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 마지막, 이것도 저것도 다 불안하다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면 돼. 보증보험이 뭐냐, 얘네가 공사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자기네가 돈을 다 배상을 해주는 거야. 배상을 해주는 거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아예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돼. 인테리어 사기라는 게 케이스별로 완전 다르거든. 법적으로 성립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 형법상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사기라고 하거든. 쉽게 말하면은 진짜 내가 일부러 내가 얘 등쳐먹고 내가 이거 빨아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사기인 거지. 의도가 증빙이 됐을 때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사기죄가 성립되면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해지게 되거든.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성립이 안 되는 거는 자기는 이걸 할 수 있을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안 된 거야. 내가 그렇게 봤던 케이스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사기는 아닌데 어쨌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처음에 예산을 1,800만 원으로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청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들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대.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래도 다행히 민사로 보상은 받을 수 있었거든. 손해는 회복할 수 있었지. 그러면 인테리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사기죄 성립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이 달라요? 다르지.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은 일단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재산상 피해본 금액 있잖아, 그것만 이제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돼.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하지. 민사소송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거 아니야. 거기에 시간 쓰고 정신 쓰고 굉장히 손해거든. 가급적이면은 사기를 미리 예방하자. 그러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일단은 계약 금액이 너무 저렴한 케이스, 그리고 계약금 비중이 너무 큰 케이스, 그리고 견적이 또 너무 심플한 케이스가 있어. 세세한 것까지 처음부터 정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인 바운더리는 잡을 수 있겠지만 퉁으로 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공사 일정을 제대로 안 잡아주는 케이스도 있어. 공사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케이스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거만 해놓고 공정이 너무 비어있다든 이러면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정상적인 과정은 우리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초도 미팅을 한번 하거든. 초도 미팅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가견적을 드려. 왜냐면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1안이 될 수도 있고 2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드리거든. 그렇게 했을 때 설명을 드리지. 견적에서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측을 가거나 견적이 마음에 들었으면 계약을 진행을 해. 그래서 계약금은 보통은 전체 견적 금액의 1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디자인 미팅을 하거든. 3D 모델링을 해서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보여드려. 두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지.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적이 나오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착공을 하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보통 우리는 중도금을 받거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받는 거지.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뭐 가구 미팅 진행을 하고, 가구는 목공이 세워지고 나서 세밀하게 또 실측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기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세부 디테일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준공이 되는 거지. 이사 일정까지 타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게 프로세스고, 잔금은 이제 이사할 수 있는 날 아니면 우리가 잔금일로 정해진 날 그날을 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최소 미팅을 3에서 5회 정도 하는 편이고, 사무실 미팅 한 2번에서 3번, 그리고 현장 미팅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이 이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공정들을 카톡에서 거의 매일같이 사진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없어지잖아.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 계약할 때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일단 착공일, 그 다음에 준공일,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왜냐면 착공일이 언제 시작을 하는지, 얘네가 언제부터 공사를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 날짜가 중요하잖아.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지를 무조건 체크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금과 중도금 그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지금까지 사기당한 케이스들 보면은 계약금을 너무 많이 줘. 그러면 중간에 날라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부분을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서에 AS 부분이 돼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견적서랑 계약 금액이랑 같은지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견적서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들을 체크하면은 계약 과정에 있어서 사기를 당할 확률이 낮아진다. 가장 심했던 케이스는 작정하고 사기쳤던 케이스가 있거든. 이제 신혼부부 상대로 사기를 쳤던 진짜 사기꾼이야. 거의 내가 알기로는 10몇 건 해가지고 수십억 정도의 차액을 챙겼다고 알고 있거든. 상담도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견적도 되게 나이스했대. 근데 마지막에 얘네가 미끼로 던진 게 뭐였냐면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할인해 주는데 현금으로 일시불로 막 이렇게 달라고 했나 봐. 거의 90% 정도 금액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혹한 거지. 낼름 이렇게 줬던 거야. 현금을 이렇게 주면 500만 원 깎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예요. 불가능하지. 누가 자기 마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계약금 날렸고, 공사는 공사대로 늦춰졌고, 피해자들 모임 있잖아, 그런 거 만들어서 해가지고 마음고생이 엄청 많으셨다. 또 다른 거는 형사적으로는 사기 케이스는 아닌데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셀프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 해본 사람들은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체육관을 하려고 하시던 분이 계셔. 일단은 부동산 계약을 해놓고 철거를 맡겼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아는 목공도 있고 전기 반장님도 있고 여기 인테리어 자기가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덜컥 거기랑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철거하던 사람이잖아. 후속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야.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지. 총 예산을 못 잡아. 그래서 우리가 상담해줘가지고 우리랑 진행했던 케이스야. 사기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우리랑 이제 상담을 다 잘 해가지고 했었던 케이스가 있거든. 금액이 우리가 준 것보다 좀 저렴했었나 봐. 맡을 수 있는 공사량이 있다 보니까 우리랑은 아쉽게 못했지만 다른 업체를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다 하고 나서 너무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한번 하자 점검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거기도 그런 거야. 철거만 해놓고 한 2주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왔대. 물어보니까 공사하는 거 다른 현장에 있어서 나중에 해주겠다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모든 공정을 다 한 거야. 거의 벼락치기로. 그러니까 하자투성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 그거는 우리 소장들이 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AS 해달라는데 AS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공사가 거의 진행되니까 이거 추가해야 된다 저거 추가해야 된다 해가지고 금액 계속 추가해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줬던 견적 금액보다 몇백만 원 더 오버가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공사를 마쳤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오늘 그 인테리어 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기는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야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세이브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했다 치더라도 이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면서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다만 주의해야 하는 거 한 가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업체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만족도도 낮고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계약 때 아까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 체크하면 좋고, 그 다음에 사기 안 당하는 5가지 그 방법들을 체크를 하면은 내 소중한 시간이랑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시공을 끝까지 만족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항상 댓글 다 하나하나 보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에 고정 링크 해드릴 테니까 예약하셔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9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